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며 명태균 씨 측이 과거 김 여사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당시 예비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을 부역자, 기회주의자라 비난하며 조국 전 대표 일가 수사에 앞장섰던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총선 전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통화가 있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명 씨와 김 여사 간 대여섯 번의 통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22대 총선을 2달도 채 안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선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김종양 후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부역자라면서 대선 때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른다고 하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 하려는 기회주의라고 평가했다고 명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윤한홍 의원도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현직 신분으로 지난해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컷오프됐습니다. 명 씨 측 주장의 골자는 영부인인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때도 특정 후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 씨 측은 정제된 녹취록도 녹음 파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고 윤한홍 의원 역시 그 무렵 김건희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재진 질문에 아직 해명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 명태균 씨 측 주장에서 언급된 김상민 전 검사는 윤 대통령이 부장검사였던 시절엔 초임검사였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할 때는 중앙지검 검사였다고 합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예정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에도 곧바로 국정원 특보로 임명되면서 윤 대통령 혹은 김건희 라인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측이 지난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 밀어줬다고 주장하는 김상민 전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수사는 특수 2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옆 부서인 특수 2부에 충원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2월 김상민 전 검사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부인상에서 만났을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전 검사에게 전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부장 시절 초임이었던 상민이와 근무하며 지켜보니 어떤 일도 잘할 거라는 윤 대통령의 응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추석 무렵엔 현직 검사로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을 드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역 주민에게 보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을 지시했지만 김 전 검사는 사표 수리가 안 된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현직 검사지만 현직 검사로서의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문 선배님한테 보냈던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총선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윤 대통령 혹은 김 여사 라인 챙기기에 혜택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와 평소에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22대 총선 공천 당시 김 여사 측의 지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명태균 씨 측은 오늘 공개한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 씨 측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왜 검찰이 이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주요 국면마다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오늘 공개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간 전화통화는 검찰이 모르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검찰에 이미 제출한 휴대폰 3대와 USB 1대에 담기지 않은 녹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추가된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선 여부를 놓고 민간인인 명 씨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소통한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2번 통화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 역시 검찰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당일 10시 49분 명 씨와 김 여사 간 통화 사실까지 속속들이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선관위가 처음 의뢰한 2023년 12월 창원지검은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형사 4부에 배당했지만 검찰은 이내 김영선,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5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보낸 9천여만 원을 공천 대가가 아닌 월급으로 판단한 겁니다. 핵심 물증으로 꼽혀온 명 씨 휴대폰 역시 압수수색에 나섰음에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주요 국면마다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창원의 주요 참고인들과 그런 관련 증거들도 있고 좀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에야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죽은 권력이 됐으니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특유의 권력 눈치 보기는 명태균 사건에서도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하며 내용을 공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솔립 기자, 명 씨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명태균 씨 변호인단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공개는 명 씨 본인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오늘 오전에 명 씨를 접견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통화 사실과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명 씨 변호인에게 명 씨가 실제 통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명 씨 측은 명 씨만이 알고 있다며 한 발 빼는 듯한 인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값을 높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명 씨를 공익 제보자로 지정할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명 씨가 본인이 가진 자료들을 통해 정치권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 내용 공개가 명태균 씨 본인의 의지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잖아요. 이 조치로 향후 수사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수사팀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수사팀은 장소만 서울로 옮기는 것뿐 수사팀 체제는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다소 변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특히 사건을 1년 가까이 붙든 결과 크게 진척된 것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한 이후에는 특별히 더 밝혀낸 것도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대선 때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등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당연히 했어야 하는 김 여사 수사 의지를 검찰이 이제서야 밝혔지만 과연 수사에 정말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긴 한데 과거에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많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떨까 싶은데 신빙성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명 씨 측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복기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기억을 복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대통령실, 대변인실과 제2부속실에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산소에 버렸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복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추후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SNS 메시지는 물론 여러 건 공개가 됐죠.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소개해 준 것도 김 여사였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명 씨 측이 앞으로 어떤 자료들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검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사실 뭐 검증은 해야겠지만 텔레그램 통화라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명 씨 측이 나를 골랐다고 했잖아요. 이거 공개하겠다. 본인의 의지라고 했는데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잖아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후에 이 명태균 게이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명 씨 측은 앞서 명 씨 구속 전 김 여사에게 자신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의 존재 사실을 알렸다고 했죠. 네. 결국 그게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라고 명 씨 측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상계엄과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보니까 명태균 씨 관련 검찰 수사 관련 내용들이 계속 다른 언론들에서 흘러나오던데 자, 앞으로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뭐가 더 공개가 될까요? 네, 명태균 씨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대권 주자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과 오 시장 모두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명 씨 측은 의혹 제기를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명 씨 측 변호사도 보도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은 차근차근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차근차근 밝힐 예정이다. 자,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화 시점은 밤 11시쯤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란 전화 지시를 받고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딱 중간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이 또 하나 드러난 셈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시간과 횟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통화 시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한 시각은 오후 10시 53분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한 건 오후 11시 6분입니다. 홍 전 차장은 이때 체포 대상자 10여 명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홍 전 차장이 10여 명에 대한 체포 지시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두 전화 통화 사이에 윤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의 통화도 2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명단 재확인 등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나와 홍 전 차장에게 계엄 사무를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하다
여전사령관과 관련 전화를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완전히 허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2.3 내란 국면에서 도구처럼 쓰인 인물들 중엔 진급에 실패해서 소외돼 가다가 내란 핵심 세력이 내미는 손에 포섭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급에 누락돼 포기하거나 좌절했던 상태에서 예기치 못하게 진급이라는 선물을 받은 뒤 정신적인 지배를 당한 것 같다는 진술도 나오는데요. 직업 군인에게 이 진급이란 미끼는 강력하게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진급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별 3개, 중장으로의 진급을 3차례나 실패했습니다. 군복을 벗어야 하나 좌절하던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별 3개를 달아줬습니다. 특전사 경험도 없는 늦가기 중장에게 대통령은 요직 중 요직인 특전사령관 자리를 줬습니다. 스스로도 놀라고 의아했지만 진급을 시켜줬으니 잘 따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도 만나면 외면하던 태도를 바꿔 과거는 잊고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등과 관련된 보수 유튜브의 영상을 매주 몇 차례씩 꾸준히 보내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평소 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정신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서 고백했습니다. 노상원 씨도 진급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로가 대기했던 93회 제2기갑여단장. 소장 진급에 실패했던 그는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진급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넸고 내란 비선 조직인 수사 2단장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진급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김용현 장관이 곧 중용해 줄 거다. TF 임무가 맡길 거야. 그런 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내용은 노상원 장군으로부터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보사 김봉규 대령도 진급을 시켜준다는 말에 노 씨에게 2천만 원까지 주고 내란에도 뛰어들게 됐습니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진급을 포기하고 전역을 고려했던 같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도 노 씨가 나타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진급하지 못하면 군을 떠나야 하는 직업의 약점을 공략해 머뭇거리는 군인들을 내란 범죄로 끌어들였던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내란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남 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계엄 직후에 국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전력 차단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회의 단전은 부하가 한 거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남 탓, 부하 탓, 급기야 이제는 국민 탓까지 하는 책임 전가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 국회 본청 지하 1층에 계엄군들이 나타납니다. 잠시 뒤 복도 조명이 꺼집니다. 암흑은 5분 48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단전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투입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전은 707 특임단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이 지시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가 발단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은 해명입니다.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이후 벌어진 일을 직접적 단전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만 부각하며 부하 탓을 한 겁니다.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위헌 위법적 개헌 포고령의 작성자가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의 남탓, 부하 탓은 본격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만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홍장원의 공작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계엄군은 시민을 공격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 탓까지 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안들은 탄핵의 기준점이 되는 핵심 쟁점들입니다. 하나같이 부하 탓을 하는 자체도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지만 자신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조급함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대 의견 접수를 방해하겠다며 일주일 만에 또 인권위에 난입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은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윤 대통령처럼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는데요. 인권위는 기다렸다는 듯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송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으로 중국 대사관까지 난입하려다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의견 제출을 앞두고 인권위를 지키겠다며 난입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신 건데? 잠시만요. 그 김일성은 김일성 시진핑은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호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에 권고하는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구속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일부 덧붙여졌지만 피고인 윤석열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니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추가됐습니다.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고 나서자 그 아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시켜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방식으로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마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는 것처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잖아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공교롭게도 이들 사안을 맡을 소위원회는 윤 대통령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군인권 소위 소속 위원 4명은 모두 윤 대통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인권위는 당장 이들이 구금된 군 수용시설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고, 속전속결로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또 한 번의 내란 엄호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모레면 한 달이 됩니다. 사태 직후 열린 일선 법관회의 당시 판사들의 의견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사상 초유로 법원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은 충격적인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어떠한 위협에도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그런 폭도들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법원 주변을 둘러쌌던 지지자들이 건물 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후문으로 와요. 후문 뚫렸어. 야, 후문 뚫렸어.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 유리창을 깨고 법원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집기를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각종 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폭도들. 판사 이름까지 부르며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 판사들에게도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폭동 이후 긴급하게 소집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 당시 참석한 판사들의 의견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판사들은 대체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한 판사는 법원 공격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최후의 법적 보루로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상황에도 의연함을 유지해야만 사회의 안정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습니다. 한 판사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법원을 침탈한 폭도들이라도 자신이 받는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폭동 피의자들을 애국 전사로 추켜 세우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없이 잡혀간 우리 애국 투사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윤석열! 공격 대상이 됐던 법관들은 독립된 사법부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질서 회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로도 법치에 대한 위협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한 가짜 논평으로 사과를 해놓고도 문 대행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헌재 흔들기에 앞장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문형배 대행의 집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체계 포기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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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등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지도부가 3번이나 헌법재판소를 찾은 데 이어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의원들은 헌재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주 문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논평을 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과한 바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헌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도라면서 탄핵 심판 판결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저희들은 붙들어 주느라고 바로 세우느라고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행보는 일부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이 문형배 대행 집 앞까지 찾아가 출근길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불법 수사, 불법 감금, 불법 재판, 다음은 네 차례다. 거듭된 헌재 흔들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수비대를 자임했던 국민의힘이 헌재 공격대로 변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도권을 이탈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과 한몸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 언행이 난폭해지고 있다면서 내란을 선동하다가는 정말 해산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난 건 윤 대통령 덕분이 아니라 국회가 재빨리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 수장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국회에 갔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 위원장이 든 이유를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논리인지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이 모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등의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문제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에 표결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걸 분명하게, 특히 여당이라면은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국회가 봉쇄돼 들어갈 수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에게 공개 못한 이유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던 당시 한동훈 대표의 판단은 성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도대체 윤석열에게 무슨 이유를 더 들어보겠다는 거냐, 가정사라도 들었다면 계엄을 납득했을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계엄 선포 직후 권영세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해산이라도 하려는 건가 말했다며 왜 갑자기 말이 바뀐 거냐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대법원도 선관위도 수십 차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못 박았는데도 극우 음모론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은 겁니다.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며 극우 스피커로 떠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전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요. 여당과 윤 대통령 관계에 대해선 출당이나 형식적인 쇼보다 잘못한 건 고치고 잘한 건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앞서 법관 회의록 관련 리포트 자막에서 박은정 의원의 소속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잘못 포기해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였는데 8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그마저도 모두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도 입건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가 먼저였던 걸까요?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오전 9시 44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차량으로 보이는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이 9시 44분 출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출신인 정병곤 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늑장 출근 의혹을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왔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여기서 9시 10분에 윤석열이 지나가면은 방송이 계속되자 경호처 직원들이 우산과 가림막으로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와, 이걸 또 어떻게 갔어? 급기야 경찰은 정 씨가 방송 중 자신의 유튜브를 모니터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띄워둔 화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전 중 영상을 본 거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벌점 12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키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용산서 경비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여지를 포착해 교통경찰을 출동시켰는데 정 씨가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8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일부에 영상을 띄운 걸 법 위반으로까지 볼 순 없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교통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재판을 8개월 동안 받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해서 너 찍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협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늑장 출근과 이를 감추려는 경찰의 가짜 경호 논란은 유튜브 방송은 물론 한겨레 신문도 제기했습니다. 현직 경찰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기동대란 용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란 반응까지 쏟아졌는데 경찰은 이때도 기자가 허락 없이 상가 옥상에 올라가 촬영을 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일어날 소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망발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의 일제시대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안중근 의사는 한일합방전 돌아가셔서 조선인이라면서도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이란 얘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즉각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일어날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일제의 국헌 침탈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임시정부 정통성을 천명한 선열들의 노력과 독립운동을 정면 부정한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역대급 망언입니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 지명 뒤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에 올 때마다 야당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사과는커녕 대한민국 헌법이 정통성을 인정한 임시정부 수장이 중국인이라 말해 더 거센 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뉴라이트의 유모 씨 혼자 주장합니다. 그것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답변합니다. 민주당은 보수에서 극으로 나아간 것도 모자라 매국으로 나아갈 셈이냐, 김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독립운동 영웅 김구 선생 국적이 중국이라는 건 기상천외한 답변이다. 이런 망발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독립유공자 단체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며 28년 동안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액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동안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던 이슈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가자 국민의힘에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당황스러운 모습도 포착되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IMF 외환 위기도 터지기 전인 지난 1997년부터 가족이 합쳐 10억 원까지는 상속받아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무려 28년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치와 물가가 올랐지만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이 기준을 최대 18억 원까지 올리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큰 자산가가 아닌 수도권 중산층 정도만 돼도 아파트 한 채 물려주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의 관심사인 상속세 문제를 진보 진영에서 먼저 꺼내며 치고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국민의힘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정책이라고 반대만 할 수도 없고 끌려가기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클릭하는 척만 하고 일단 던지고 보는 무책임 정치다. 거짓말 스피커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비난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는 100% 면제하자, 가업 상속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정책 역제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지금 마구 정책을 쏟아내서 그 주도권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일정한 부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야당이 자연스레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됐고
상법 개정 문제, 반도체 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상속세 개편까지 주요 의제도 야당이 선점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0일 최상목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가 처음 여야정 협의에 나서는데 이 자리에서도 각종 의제를 둔 여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는 범행 며칠 전부터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도구로 소리를 내고 다른 교사가 불러도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본체 덮개의 아래쪽이 부서져 내부 부품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범행 닷새 전 부순 학교 컴퓨터입니다. 업무 포탈에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한 이런 사태가 있었고,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지난 6일에도 다른 교사 도움 없이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달 초 학교에 복귀했을 때부터 주변을 향해 위협적이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행동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터칼을 이용해 소리를 반복해서 내고 동료 교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몇 시간째 모니터 화면만 주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자해로 인한 수술 뒤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면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범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 등을 향한 악성 댓글 180여 건에 대해 삭제나 차단 조치를 했고 일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5건에 대해서 이건전 조사 착수하였고 사자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임시 휴업을 했던 해당 초등학교는 오늘부터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엔 빈틈이 많습니다. MBC가 지난 1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가 50여 건에 달했는데요. 범죄 피해 연속 기획, 오늘은 감형 통로가 된 유족 구조금 제도를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서원이가 몸 여기저기에 주사관과 기계장치를 붙인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서원아, 얼른 일어나자잉. 일을 나간 부모를 대신해 위탁모에게 맡겨졌던 서원이는 지속적인 학대로 뇌사 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위탁모에게 맡겨졌던 다른 두 아기도 화상을 입고 물고문을 당하는 등 학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위탁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17년. 서원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은 유족 구조금 중 400만 원을 위탁모가 갚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위탁모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탁모가 국가의 유족 구조금을 100만 원 더 상환한 점 등이 더해져 형량이 2년 더 깎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준 뒤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성권을 청구하는 유족 구조금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통로가 돼버린 겁니다. 국가에 의해서 구조된 혜택을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의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양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MBC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가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는 54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7건은 피해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고 9건은 가해자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이 일부를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된 경우도 7건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유족이 갑작스런 범죄 피해로 삶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유족 구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돈을 갚으면 합의한 것처럼 좀 양형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살아갈 때 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를 돕는 모순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요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영양제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죠. 대형 플랫폼에서 사면 별 문제 없겠다 싶을 수 있지만 교묘하게 베낀 가짜도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 그런 걸 사 먹었다가 간 수치가 기준치의 2배 넘게 치솟았다는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제보는 MBC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업체가 만들어 인기를 끈 비타민 B 보충제입니다. 56살 이모 씨는 2달 전 쿠팡에서 절반가량 싸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그동안 먹어온 것과 뭔가 교묘하게 달랐습니다. 약통과 로고, 성분표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똑같았지만 포장을 뜯어보니 살구색을 띠는 진품과 달리 이 씨가 산 건 하얀색에 크기도 작았습니다. 저희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거 원래 약간 공기하고 접촉하면 비타민은 약간 색깔이 바뀐다. 그래 얘기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한 달가량 복용한 뒤 이 씨의 건강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 이 씨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복용 이후인 1월 27일 검사에선 기준치의 2배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영양제를 끊은 뒤엔 공교롭게도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치솟은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뭐 몸에 이상 없는 걸 먹었는지 이상 있는 걸 먹었는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의 영양제를 판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앞엔 고객들이 반품한 택배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못 갔는데 박스는 한 번씩 있겠어요. 영양 보조용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직접 구매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엔 1,580만 건을 넘었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쿠팡 측은 이 씨에게 환불 조치를 했다면서 해당 상품 판매자에 대해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딥시크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게 언제든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다른 중국 기업의 정보가 흘러나간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앱마켓에서 딥시크를 검색해봤습니다. 챗 GPT를 포함한 AI 서비스들이 줄줄이 뜨지만 딥시크의 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겁니다.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딥시크는 생년월일, 이름, 주소는 물론 비밀번호, IP 주소, 자판 입력 패턴까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시크의 사용자 정보가 제3자인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회사에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돼 앱마켓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딥시크는 약관에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놓았는데 이용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제3자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의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것을 이제 해외로 가져가잖아요. 그 해외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규 다운로드 중단 요구에 딥시크 측은 응하긴 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중단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딥시크 지원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我们也希望有关国家避免采取将经贸科技问题
泛安全化、政治化的做法。 개보인은 앱의 신규 설치만 중단됐을 뿐 이미 설치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한 딥시크 이용은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에게 정보 유출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딥시크 앱을 통해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최고급 시설을 짓다가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이 안전 관련해서는 수준에 미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재 대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화재 감시인도 없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 화재로 숨진 6명의 노동자들. 이들의 사망 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들이 일하고 있던 현장엔 가연성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40여 곳에 841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공사는 작년 11월까지였던 책임 준공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 오는 5월 개관을 앞두고 급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대피한 한 작업자는 용접 작업 과정에서 화재에 대비한 필수 교육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는 못 받았죠. 연습 한 번만 했다가는 그 충분히 벌어요. 또 관련법에 따라 용접 작업 반경 12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웬에서는 화재 감시자가 안 보였어요. 이쪽에서는. 이미 준공된 건물이라 모든 설비가 정상 작동했어야 하지만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고 초고급 호텔이라는 점이 무색하게 자동 화재 신고 장치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삼정기업 측은 제대로 안전계획을 수립했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사에 있는 저희 안전관리자께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계획이라든지 다 빠짐없이 다 진행을 했거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지난 연말 내란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특히나 카페와 술집 같은 기호식품을 파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영업을 시작한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입니다. 미용실 안에서 배달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용실을 인수해 카페로 꾸밀 계획이었는데 최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매출이 예전만 못하고 주변 커피 상권이 침체돼 홀 영업을 시작할지 말지를 저울질하는 겁니다. 다른 카페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같은 현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죠. 회복이 좀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내란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특히 카페는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일반 식당 매출은 전분기보다 소폭 올랐지만 카페는 무려 9% 넘게 급감했습니다. 통상 연말에 대목을 맞는 술집도 오히려 1.7% 매출이 줄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소비부터 줄였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당구장과 노래방, 볼링장 등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한 매출까지 7%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이 덜 모이고 수년간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가 압박 요인이 되어서 이 식품과 같은 필수적 지출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기호식품이라든가 여가, 오락 등의 지출이 줄어드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88까지 떨어진 소비자 심리 지수는 2달 연속 100을 밑돌며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가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987년 고려대학교 캠퍼스에는 정돌이라고 불리는 14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갈 곳 없는 그를 대학생들이 챙겨줬고 그렇게 정돌이는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됐는데요. 영화로 재탄생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12월 3일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문다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학생 누나 형들 사이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14살 아이. 1987년 고려대 캠퍼스에서 그는 송귀철이란 이름 대신 정돌이로 통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다. 우연히 만난 형을 따라 고려대에 갔습니다. 갈 데 없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학생회실에 왔더니 이제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막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은 하숙방을 내어주고 밥을 먹여가며 그를 동생처럼 품었고 별명도 지어줬습니다. 전경대 학생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친구가 같이 움직이니까 저 친구는 전경대 마스코트야, 정돌이야. 이렇게. 캠퍼스의 낭만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그러나 치열한 현실을 딛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학교엔 최루탄 연기와 폭력이 자욱했습니다. 허얀색 그 백골단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그냥 길 막힌다고 뭐라 그러면 바로 안경 벗겨서 때리고. 경찰이 대학생을 감시하는 게 일상이었고.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이제 정돌이만 잡아가면은 다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얘가 다 봤으니까 이름 다 알 거 아니에요. 형과 누나를 따르다 보면 소년 정돌이도 민주화 운동의 한 복판에 이르렀습니다. 이한열 그 열사 그 사건 터지고 이제 그 가서 노제까지 이제 추모제 하면서 노제까지 참가하면서 시청에서 그 실탄 마바바바 터지는데 거기도 있었고. 87 항쟁으로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고려대 농악대에서 장구 치던 정돌이는 진짜로 장구 명인이 됐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 작년 12월 2일까지만 해도 영화가 해피엔딩일 줄 알았던 주인공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1987년 그때의 정돌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나가서 그냥 끝나버린, 흘러가버린 그 역사가 아니고 현실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이후에 오히려 저희 영화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수비 훈련에 타격 자세 수정까지 해가며 스프링 캠프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응원이 적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월드 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공식 소집 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개막 로스터에 들기 위한 김혜성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의 취재진과 수많은 관중들이 곳곳에 몰리는 최고 인기 구단 다저스. 오늘 김혜성은 이루수 자리에서 잠재적 경쟁자 에드먼, 테일러와 함께 다양한 수비 상황을 점검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혜성의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배치가 갑자기 함성을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관중까지 일제히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김혜성은 매끄러운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김혜성에게만 구호를 외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I gotta say me. We always want Kim to go last, so he can actually feel the pressure because we do like everybody have to make the play. 화이팅 넘치는 상황을 연출시켜 주셔서 그 상황에 제가 마무리하라고 맨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그렇게 해주시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배츠와 코치진의 조언 속에 타격에서도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상체랑 상체 다 바꾸고 있고 장타보단 그냥 좋은 스윙을 갖기 위한 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한국어까지 배워가며 김혜성을 반기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Let's go, Kim. Let's go, Kim. Please. 감사합니다, Kim. 슈퍼스타들의 존재감 속에서도 김혜성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혜성은 이르면 나흘 뒤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첫 실전 무대를 가질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김혜성과 오타니의 에이전트가 또 주목하고 있는 한국 선수 바로 KBO의 슈퍼스타 김도영입니다. 기아의 미국 전지훈련 캠프까지 찾아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도영에게도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입단 후 4번째 스프링 캠프의 한창인 김도영.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중하게 배트를 휘두르고 또 휘두릅니다. 그런데 먼발치에서 유독 김도영만 유심히 관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타니의 소속사로 유명한 CAA 스포츠의 발레로 대표와 니키아스 스카우트입니다. 올겨울 김혜성의 LA 다저스 입단을 성사시킨 당사자인데 아직 포스팅 자격까지 4시즌을 더 뛰어야 하는 김도영에게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기분 좋았죠. 저도 알고 있는 에이전트 회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진 위상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김도영.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한 외국인 타자 위즈덤의 가세도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로 다가옵니다. 조언도 많이 구했고 빠른 공을 맞춰놓고 치고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투수들은 이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위즈덤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거의 E급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타격에서 말 그대로 역대급 시즌을 보낸 김도영은 수비에서도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화를 시도해 실책 1위의 오명을 떨쳐낼 생각입니다. 스타트 자세를 바꾸고 좋았다고 느껴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제 걸로 가져오는 단계인 것 같고 제 수비에 대한 기대도 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 4년차 최고 연봉다운 경기력은 기본. 이제 더 커진 책임감으로 정상을 바라봅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고 그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선수로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연속으로 우승을 할 수 있게 무조건 할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제주 한라산의 모습인데요. 주말 사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하얀 눈 속에 새 복수초가 올해 첫 콧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올해는 입춘 한파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한 달 늦게 개화했다고 하는데요. 내일이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지만 강한 한파가 봄 기온을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5km 상공의 찬 공기 흐름입니다. 오늘 밤 사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영하 30도의 매우 강한 한기가 남하해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전국 내륙을 뒤덮는 게 보입니다. 찬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체감하는 추위가 심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 사이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광주와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도, 대전과 광주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